자, 안녕하세요. 이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할 일이 갈 길이 멀죠? 지난번에 조금 몇 문제 덜 풀어서 87번부터 풀면 되죠. 87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자,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사실을 옳게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사진은 삼전도 B예요. 첫 번째 사진은 삼전도 B. 자,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 해에 1636년이죠. 그때 세웠던 비석이고요. 이제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이거는 청황제에 대한 공덕비. 그러니까 청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남한산성이에요. 자, 남한산성은 인조가 피난을 갔었던, 그래서 45일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병자호란이 되겠고, 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했죠. 그래서 이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조정에서의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주전론, 하나는 주화론,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자, 주전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오랑캐랑 이렇게 잘 지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전쟁을 주장하는 거죠. 주전론이라는 건 전쟁을 주장하는데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했을 때 당연히 전쟁이 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을 하자. 화의를 맺을 바에는, 군신관계를 요구할 바에는. 거절을 주장했고, 여기서는 대의 명분을 강조한 거죠. 대의 명분, 성리학적 대의 명분을 강조한 거고요.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으로는 뭐 김상원이라든가 오달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주화론을 주장한 사람은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이거는 실리를 추구한 거죠.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묘란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리를 추구한 거고, 이거는 양명하게 가까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주장한 사람은 최명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중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냐? 당연히 주전론으로 기울게 되죠. 그러니까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요거를 거절하니까 당연히 전쟁이 나게 되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거고, 병자호란은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 인조랑 세자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요. 약 45일간 항전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항복을 하는 예를 취하게 되는데, 그 항복의 예가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고 이거를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비석을 세운 거죠. 삼전도 B를 세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화의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과 그 다음에 나머지 신하들 또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포로, 인질로 청나라로 잡혀가게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이때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 인질 생활을 하게 되죠. 나중에 소현세자는 돌아온 지 한 2달 정도 만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되고, 복림대군은 즉 효종은 청나라에 있을 때부터 계속 복수를 꿈꿨기 때문에 이 효종이 나중에 실시한 정책이 북벌운동이죠. 북벌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게 바로 병자호란. 자, 그러면 병자호란에 관련된 사실을 옳게 고른 것은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변사가 강화되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변사가 강화되었다. 비변사가 강화된 거는 임난 이후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가 강화되죠.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청나라에 잡혀갔다. 예. 자, 그다음에 디귿 정봉수 이립 등은 관군과 합세하여 후금과 맞섰다. 자, 정봉수 이립 등이 의병인데 언제 의병이냐면 정묘호란 때의 의병이에요. 정묘호란 때의 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병자호란은 의병이 없었죠. 의병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빨리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의병이 등장을 하기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정봉수 이립 등은 정묘호란의 의병, 리을 외교적으로는 군신관계를 행하게 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을 통해서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 이후로 화의를 맺게 되는데 곧 군신관계를 맺게 되죠.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정묘호란으로는 형제관계를 체결하게 돼요. 청나라와의 관계가 정묘호란으로는 형제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으로는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자, 정묘호란으로는 형제관계, 병자호란으로는 군신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옳은 것만 골라라. 니은, 리을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근세의 경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88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근세의 경제, 조선전기 상업의 모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실물 가치가 있는 무명을 화폐 대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화라고 불렀다. 자, 이 당시에 화폐를 만들었지만 유통이 안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 화폐가 있긴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 예를 들면은 뭐 조선통보라든가 또는 팔방통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화폐 유통이 안 됐어요. 그러면 화폐 유통이 안 되니까 현물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당시에 현물은 쌀이나 그 다음에 옷감, 그러니까 포목, 면화가 되겠죠. 그러면 요 포목, 즉 화폐의 가치를 갖는 옷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포화라고 한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던지고 알았어요. 그렇다고 막 던지고 그러면 어떡해. 자, 그래서 포화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전라도 농민들이 생산품을 들고 읍에 나와 파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 두 번째에서 설명하는 건 장문이에요. 장문은 15세기 말에 전라도에서 등장을 한, 전라도 지역에서 먼저 등장한 거고, 장문이 장시, 장시가 시장이에요, 시장. 장문은 장시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처음 시장이 생긴 게 그러니까 언제냐? 15세기 말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생겼고요. 이게 이제 16세기 중엽으로 가면 16세기로 가면 전국으로 확대되고 18세기로 넘어가면 전국에 1000개 이상의 시장이 생기죠. 그래서 15세기 말에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 거는 16세기 중엽에 전국 확대. 시장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죠. 자, 그럼 2번도 맞는 설명. 3번 객주와 여각이 나타나고 거리를 붙이는 거간도 생겨났다. 자, 객주라든가 여각이라든가 이런 상인들은 포구나 큰 장시에 등장하는 그런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이 사람들은 금융,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운송, 운반, 거기에다가 숙박, 그 다음에 중개 이런 일들을 담당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객주나 여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언제 등장한 사람들이냐? 조선 후기에 등장했다는 거.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을 파는 시전이 가장 번성하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6가지 물건을 파는 되게 중요한 시전은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이 시전을 뭐라고 할까요? 네, 이게 유기전이죠. 유기전 또는 육주비전. 유기전 또는 육주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6가지 파는 물건을 파는 중요 시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6가지가 가장 번성했었다.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명주나 무명이나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네,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비단 아니면 면화, 모시, 삼배 이렇게 옷감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9번. 조선전기 농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밭에서 조, 콩, 보리의 2년 3작이 이루어졌다. 자, 2년 3작의 윤작법이 사실 확대되죠. 2년 3작의 윤작법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밭에서 조, 콩, 보리의 2년 3작이 확대되었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2번, 휴한 농법을 극복하고 상경이 가능해졌다. 자, 상경이 가능해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휴경지의 소멸. 자, 그럼 이렇게 휴경지가 소멸하게 된 건 뭐가 발전해서? 12법이 발전해서. 그래서 12법. 12법이라고 하는 건 걸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전의 12법의 발전에 따라서 휴경지가 소멸하고 휴경지, 쉬는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매년 농사 짓는 게 가능해졌어. 그럼 다 똑같은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상경이 가능해졌다. 2번도 맞고요. 3번, 하천을 박아 보를 만드는 등 수리시설이 개선되고 수차를 이용해서 저수지물을 논에 관계하는 기술도 개선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보라고 하는 건 저수지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가 저수지보다 조금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거랑 똑같아졌고 이 물들을 논에다가 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시설도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상업적 농업이 성행했으며 면화, 고추, 호박, 감자 등의 상품 작물도 재배하였다. 자, 4번에서는 두 가지가 틀렸네요. 첫 번째, 상업적 농업이 일단 요거는 전부 다 조선 후기를 나타내는 거죠. 4번이 조선 후기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는 조선 전기라고 했으니까 뭐가 틀렸냐? 일단 상업적 농업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상업적 농업이라는 건 내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해서 짓는 걸 말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면화, 고추, 호박, 감자 등의 상품 작물도 재배했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고추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들어온 것들이죠.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17세기에,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감자는 19세기 청에서, 그 다음에 고추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90번. 자, 근세 사회에 넘어갑시다. 다음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수군, 수군은 해군, 그렇죠? 해군. 그 다음에 조례, 조례 같은 경우는 관청의 자벽, 관청의 자벽을 조례라고 그래요. 자, 조례는 관청의 자벽. 그 다음에 나장, 나장은 형옥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 업무. 자, 그리고 일수. 일수는 이거 다 뭐 쓸 필요 없는데 여러분 받아 적고 있죠 지금. 사실 우리 왜 알아야 되죠? 우리 몰라도 되는데 그냥 들으세요. 이거 뭐 굳이 이거 안 외워도 되잖아요. 사실 그냥 얘네들이 뭐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제 저야 뭐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거 안 줘도 돼요. 필요 없어. 자, 거기 보시면 나장 일수 하죠. 일수. 이 일수는 지방관청의 자벽을 얘기해요. 지방관청의 자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봉수는 알죠, 여러분? 봉수꾼 알고, 봉화 그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불 붙이고 하는. 그 다음에 역졸은 그냥 역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졸은 조은선의 사공. 그 세금 운반하는 배가 조은선이잖아요. 조은선의 뱃사공, 이런 사람들이죠. 노동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하는 일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분은 전부 다 양인이지만 하는 일은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16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천민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신량역천인이죠. 자, 그래서 신량역천이니까 원래는 양인인데, 신량이라고 하는 건 신분은 양인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이런 일들이라서 좀 험한 일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16세기로 넘어가면 천민 취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거의 이제 천민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16세기 이후 천민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신부는 양인이지만 천민 취급을 받는다. 자, 그런 사람들을 신량역천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기역부터 한번 볼까요? 기역. 사람들이 기피하는 천안역을 담당했다. 네, 직업이 좀 험한 일들이고. 두 번째, 법제상 양인이다. 네, 법적으로는 양인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된다. 요거는 노비. 그 다음에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요거는 향리. 그러므로 여기서 맞는 설명은 1번, 기역과 니은. 이 사람들 직업이 뭐냐고 절대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네,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대신 그건 알아야 되겠죠. 요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신량역천이구나.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조례가 뭐야?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신량역천인이라고 하는 요 계층을 설명한 거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91번으로 갑시다. 자,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족보. 자, 조선 후기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기도 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불법이긴 하지만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에 들어가죠. 두 번째, 조선 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맞아요. 고려 시대부터 쭉 그렇게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적었죠. 심지어는 딸이 재혼을 하면 재혼한 남편도 적고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3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7년에 간행된 문화류씨 가정보이다. 일단 낯설죠? 답이 아니야. 낯설잖아. 처음 들어봤지? 그 답이 아니야. 요건 이게 틀린 거야. 그런 거죠, 뭐.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안동권 씨 성화보. 그쵸? 우리 다 알잖아요. 안동권 씨 성화보. 이게 성종 때 거예요. 안동권 씨 성화보. 이게 성종 때 거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화류씨 가정보. 이것도 족보이긴 족보인데 이건 언제 족보냐면 명종 때 족보예요. 그래서 이건 16세기죠. 그러니까 명종 때. 자, 그래서 안동건 씨 성화보는 당연히 조선 전기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출생 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손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안동건 씨 성화보고 그 다음에 여기 문화류 씨 가정보 같은 경우도 거의 출생 순으로 적고 있고요. 양자 제도가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전체에서 양자 제도가 나와 있는 건 한 7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지금 16세기잖아요. 그럼 16세기까지는 그래도 조선 한 중기까지는 아직까지 고려와 거의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17세기 넘어가야 완전 가부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 북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문화류씨 가정보가 아니고 안동건 씨 성화보이다. 그리고 안동건 씨 성화보는 15세기, 그러니까 조선 초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성종 때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시대에는 족보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맞아요. 이거 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배우자를 정하거나 붕당을 구별할 때 이럴 때 족보를 많이 활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 우리는 안동건 씨 성화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세의 문화. 자, 다음 중 성학 지묘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예 저서가 나와 있네요. 성학 지묘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이이가 성학 지묘 경몽 요결 뭐 이런 책들을 썼죠. 동호 문답 만원봉사 이런 책들을 썼어요. 한번 써볼까요? 성학 지묘 그 다음에 경몽 요결 그 다음에 동호문답. 자, 그리고 만원봉사. 이런 책들을 썼죠. 자, 특히 여기서 우리가 꼭꼭 알아둬야 되는 건 이거죠. 뭐 성학 지묘. 자, 성학 군주론에 대해서 이황은 성학 10도, 이는 성학 지묘. 이렇게 써서 그러면 이 성학 지묘의 내용이 뭐냐? 성학 지묘의 내용은 그런 거죠. 경연을 통해서 신하에게 배워야 한다.
신하에게 배워야 한다. 그래서 배워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나한테 배워. 그런 내용이랬죠. 그래서 성악 집요를 쓴 사람은 이이. 자, 그럼 이이의 내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봅시다. 이기이원론적 이기론을 통하여 이의 자발성이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자, 이기이원론적 이기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원론, 이기이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이기이원론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리와 기가 따로따로야. 그러니까 절대 섞일 수 없어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왕이죠. 이왕. 이 사람은 이왕이고, 자, 그러면 이는 뭐라 그랬냐? 이기 일원론 또는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 이렇게 주장했죠. 자, 이기 일원론, 그 다음에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 이렇게 주장했죠. 하나하나. 자, 리와 기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 기가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리는 원리일 뿐이니까 리는 모든 거에 다 있는 보편적인 거고 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는 거다. 그러므로 기가 발현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게 이기 일원론, 여기는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 여기는 이원론, 리와 기는 따로따로야. 하나는 완전 착하고 하나는 안 착해.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는 이게 이원론. 이렇게. 그래서 이왕, 여기는 이이. 이렇게 볼 수 있죠. 답은 딱 나왔네요. 1번 정답.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2번. 신하는 성악을 군주에게, 성악은 이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한 학문, 내용 이런 걸 성악이라고 하고, 성악을 군주에게 가르쳐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배워라. 이런 얘기죠. 이게 성악 지교의 내용이고요. 자, 3번. 향약을 전국 시행, 수미법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예, 당연히. 자, 그래서 향약의 전국적인 시행과 수미법의 실시 등을 강조했다. 자, 그러면 이의 향약은 해주 향약, 서원 향약이 있었어요. 이는 해주 향약, 서원 향약. 자, 그 다음에 4번. 기자의 행적을 정리한 기자실기를 편찬했다. 네, 여기 빼먹었네. 기자실기를 저술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가 아닌 것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93번. 밑줄 친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왕과 사대부를 위해서 왕도 정치 규범을 체계화한 것으로 통설, 수기, 정가, 위정, 성현, 도통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성리학의 정치 이론서인 대학 연의를 보완함으로써 조선의 사상계에 널리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뭐냐? 첫 번째 줄에 왕과 사대부를 위해서 왕도 정치 규범을 체계화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성학 지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학 지교. 이게 성학 지교의 내용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저자는 이 성학 지교를 찾으라는 얘기죠. 이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을 강조했다. 자, 경과 의를 두 개를 동시에 강조했다. 조식에 관한 설명이에요. 남명조식. 조식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여러분 또 조식하면은 광해군이 이황을 문무에서 끌어내리고 이황과 이현적을 끌어내리고 조식을 올리려고 했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래서 조식의 제자들이 정권을 차지했던 광해군 때 조식을 추앙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 기대승과의 8차례 편지를 통해서 4단과 7정의 논쟁을 벌였다. 자, 기대승과의 논쟁하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 이왕이죠. 그래서 4단 7정의 논쟁을 주장을 했고요. 이기호발설을 강조하기도 하죠. 자, 리보다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노장 사상의 개방적이었다. 자, 기를 중심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기일원론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장 사상의 포용적이었다. 이거는 서경덕에 관한 설명이에요. 화담에 관한 설명이죠. 자, 사림이 추구하는 왕도 정치가 기자에서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담은 기자실기를 저술하였다. 예.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2.
자, 94번. 다음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이 즉위하면서 외척끼리의 권력 다툼에 휩쓸려 살림 세력은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 자, 그러면 외척끼리 싸우는 게 원인이 돼서 살림이 제거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이에 따라 이 왕 때에는 윤원영을 비롯한 왕실 외척인 척신들이 전국을 주도하였고 살림의 세력은 크게 꺾였다. 자, 윤원영 이름 정도 우리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쵸? 이 사람 이름 정도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왕은 누구냐? 명종. 그리고 명종 때 있었던 무슨 사화? 을사사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을사사화라고 하는 건 인종의 외척인 대윤. 이 대윤이 윤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됐다고 했고, 그 다음에 명종의 외삼촌 외척인 윤원영, 이 사람을 소윤, 같은 윤씨라고 해서 구별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윤원영이에요. 그래서 윤원영과 윤임의 요 대결이었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지금 왕이 누구니까? 명종이니까 명종의 외삼촌이 이겼겠죠, 당연히. 그래서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이 당연히 득세를 하게 되고 윤원영의 세력이 윤임 세력을 제거했어요. 영모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을사사화, 그게 이제 물론 영모로 몰아서 죽인 건 그 다음이고 이때는 이제 어쨌든 두 세력이 싸워서 윤원영의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윤원영이 명종이 왕이었을 때에 이 외척으로서 굉장히 득세를 하게 되고요. 자, 명종의 엄마 이름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명종의 엄마 이름은 문정왕후. 네, 맞아요. 문정왕후. 이 문정왕후는 특히 뭐를 좋아했냐면 불교. 그래서 불교를 진흥시킨, 발전시킨 이때가 바로 문정왕후고요. 자, 그럼 불교를 진흥시키면서 이 사람을 이제 승과를 부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굉장히 귀히 쓰게 되죠. 그 사람이 보우라는 승려예요. 그래서 보우를 중용을 하게 되죠. 문정왕후가 명종의 엄마고 문정왕후가 불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때 불교가 좀 한번 쫙 융성됐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문정왕후. 자, 그러면 이 왕의 재위 시기에 활동했던 승려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누구를 물어본 거예요? 보우를 물어본 거예요. 보우를 찾아라. 보우를 찾아라. 그래서 이 보우가 봉은사의 주지가 돼가지고 전횡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보우. 자, 그러면 1번 왕실의 지원을 받아 승과를 부활시키는 등 불교 중흥을 펼쳤다. 예, 정답은 1번. 자, 다음 2번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려는 신문화쟁론을 지었다. 자, 이제 여기다 써볼까요? 신문화쟁론을 지은 사람은 누구? 원효죠, 원효. 자, 원효가 화쟁 사상을 강조하면서 종파 융합을 꾀했는데 그게 신문화쟁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엄일승 법궤도를 저술하여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상. 이게 이제 화엄사상이죠, 말하자면. 화엄사상, 화엄종. 자, 그 다음에 4번. 자,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독경과 선수행, 노동의 두름 휩쓸자며 정해쌍수, 도로점수를 강조했다. 진울이죠. 자, 진울은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때의 사람이고요. 진울이 강조한 거는 이제 수선사 결사운동, 그리고 조계종을 창시하게 되죠. 진울에 관한 설명이었고, 자, 다음에 5번.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상업에도 관여하는 불교계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교단의 통합 정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자, 이 사람은 보우인데 고려 말의 보우. 놀래기는 여러분 금방 나를 어떻게 쳐다본 줄 알아? 뭐래? 막 이렇게. 제가 보우라고 하니까 저 사람 뭐래니? 막 이러면서 괜찮아요. 니들이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보우는 고려 말에 공민왕 이때의 보우예요. 그래서 이 보우는 자, 여기다 쓸게요. 선종 구산의 통합을 주장했었죠. 선종 구산의 통합을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고려말 보우. 이름은 똑같아요. 고려말 보우. 그래서 5번은 고려말 보우, 충목왕, 그 다음에 공민왕, 그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우의 업적도 있죠. 임재종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었다. 임재종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었던 사람이 보우죠.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타락을 많이 하고 폐단이 많으니까
임재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중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토착불교를 좀 이렇게 대신하는 이런 불교 종파로 삼으려고 했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때 이제 불교가 워낙 타락을 많이 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려 말의 승려 보우를 얘기하는 거죠. 보우하면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고, 여기 고려 중기의 보우는 문정왕후 덕택의 불교를 진흥시켰던 요 승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정답은 1번 보우죠. 1번 보우. 자, 그 다음에 95번 갑시다. 자, 가와 나와 직접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부터 볼까요? 자, 칼과 방울을 의와 경의 상징으로 차고 다녔다. 자, 칼과 방울을 차고 다니든지 말든지, 네,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경과 의가 동시에 나오면 조식, 네, 남명 조식에 관한 설명이구나. 자, 이 사람은 조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현적의 철학사상을 발전시켜 주리 철학을 정립했다. 주리론의 집대성이 누구냐? 주리론을 주장한 이황. 그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조식과 이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주리론의 선구자로서 기보다 이를 중시했다. 일단 주리론의 선구자는 이황이고요. 아니, 주리론의 선구자는 이현적이고, 그 다음에 이현적은 당연히 리를 중시했겠죠. 리를 중시했죠. 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주리론의 선구자이다. 요거는 틀린 설명이겠죠. 이현적이니까. 1번 틀렸고 2번. 자, 문화에서 다수의 의병장이 배출되었다. 자, 여기서 문화에서 다수의 의병장이 배출됐다. 조식의 제자들 중에 의병장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조식 같은 경우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어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정인홍, 곽재우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했다. 맞죠? 이황의 사상이 일본으로 전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대승과 사단칠정의 논쟁을 벌였다. 네, 그래서 아까 기대승과 사단칠정의 논쟁을 벌여서 이기호발설을 주장했던 게 바로 이황이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 1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96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의 성리학의 정치 이론서인 대학연의가 간결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군주가 성학을 이해하는 데 신하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을 담은 책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통설수기, 정가위정, 성현도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사상계에 널리 영향을 끼쳤다. 자, 이것도 이의 성학 지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 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1번 봅시다. 주자의 중요한 사찰을 뽑아 주자서 저료를 편찬하였다. 자, 여기서는 저서를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자서 저료는 이황의 저서이죠. 자, 이황의 저서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학 10도가 있고요. 성학 10도는 성리학을 10개의 그림으로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 성학 10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임금한테 스스로 공부해라. 스스로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성학 지뷰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배워라. 신하한테 배워라. 그래서 기질을 변화시켜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공부해라.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이렇게 제시하죠. 그 다음에 금방 제시한 주자서 저료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양명학을 비판하는 책도 있죠. 그래서 전슴록변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 성학 10도, 주자서 저료, 전슴록변 이런 책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주자의 학설을 절대적 가치로 내세우며 예속 논쟁에 앞장섰다. 자, 일단 주자의 학설을 받아들인 정통이야. 내가 정통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예속 논쟁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환국으로 제거된 인물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그래서 기사환국 때 그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가 되는 거를 반대하다가, 원자가 되는 거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제거가 됐던 인물이 송시열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송시열은 원래는 산림이었어요. 효종 때 등용된 산림으로 활동을 하다가 예속 논쟁에서도 막 주장을 하고 서인의 대표로 주장을 하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성리학을, 주자학을 절대적 가치로 생각했던,
즉 성리학을 절대화했던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송시열. 자, 그다음에 3번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보급을 위해 아동용인 동몽선습을 저술하였다. 자, 동몽선습은 서당 교재로 사용된 책이고요. 박세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자, 그 다음에 수치제도의 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아까 우리 동호문답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요게 이에 관한 설명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97번 다음 중 밑줄 중 왕이 제위했던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의 5가지 떳떳한 5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며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1만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선덕 신해년에 우리 왕께서 왕이 밑줄이겠네요.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게하지 못하는 일 또한 많다. 내가 그중에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이제 설명을 만들어서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삼강에 관한 말하자면 이제 군신 부자 그리고 이제 충신 연려 그다음에 효자에 관한 일이겠죠. 그런 일들을 글과 그림으로 묶어서 각 지역에 보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서문이었냐면 삼강행실도에 대한 서문이고요. 삼강행실도를 편찬한 거는 세종 때죠. 여기서는 세종대왕을 찾아라 이 말이겠죠. 세종대왕 때 편찬된 책을 찾아라.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자, 국조 올해의 국가의 5가지 예절에 관한 책이고요. 자, 이거는 어느 왕 때 편찬? 성종 때 편찬. 국조 올해의는 성종. 자, 세종실록 시리즈는 일단 세종이 살아있을 때 실록이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요거는 단종 때. 문종도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 세종이 얼마나 또 기록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성된 거는 단종 때. 자,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이 책이 세종 때. 향약 집성방, 의방유취 이런 책들이 세종 때 편찬된 책이죠. 의서. 자, 그 다음에 4번 고려국사. 자, 고려국사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고려국사는 태조 때. 이거 쓴 사람이 누구? 정도전이니까. 그래서 태조 때 만들어진 책이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98번. 자, 봅시다. 밑줄 친 왕이 제위하던 시기에 편찬되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 왕께서도 밝은 가르침을 계승하시고 다스리는 도리를 도모하시어 더욱 백성의 일에 뜻을 두셨다. 여러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고 심고 가꾸는 방법이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 글의 내용과 모두 같을 수가 없었다. 이에 각 도의 감사는 관찰사를 말하죠. 감사들에게 명령하시어 주현의 노농을 방문하여 그 땅에서 몸소 시험한 결과를 자세히 듣게 하시었다. 또 신정초, 사람 이름이죠. 신정초에게 명하시어 말의 순서를 보충케 하시고 신종부, 소윤, 변효문 등이 검토해 살피고 참고하게 하여 그 중복된 것은 버리고 절실하고 중요한 것을 취해서 한 편의 책을 만들었다. 자, 결론은 무슨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농사직설, 그러니까 농서를 만들었는데 만들 때 각 지역의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다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경험을 다룬 최초의 농사 직설을 편찬했고요. 자, 이 책은 세종 때 편찬된 책이죠. 자, 그래서 이 왕이 제위하던 시기에 편찬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사실 여러분에게 한번 어디 틀려봐라. 이런 문제. 그리고 이거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죠.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되죠. 이런 문제가 또 나올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종 때 편찬된 게 아닌 거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종 때 편찬된 대표적인 책들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자, 그러면 1번 먼저 볼까요? 향약 재생 집성방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태조 때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재생원에서 편찬한 의서가 바로 향약 재생 집성방이고 이거를 정리한 게 향약 집성방이에요. 이거 정리한 게. 그래서 발전시켜서 다시 편찬을 한 게 그 밑에 나오는 향약 집성방이죠.
자, 그다음에 향약 제취원령은 이것도 역시 의서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의서가 있고, 그다음에 의방유치는 뭐 의학 백과사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중에서 세종 때 편찬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이에요. 1번. 1번을 정리한 게 향약 집성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99번으로 갑시다. 자, 조선 후기 오군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자, 훈련도감은 언제 설치됐나요? 어느 왕 때? 훈련도감은 선조 때.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임진왜란 중에 편찬됐고요.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명나라 사이에 휴전회담이 이뤄지면서 몇 년 쉬었어요. 전쟁을 7년 다 한 거 아니고 그때 편찬한 게 훈련도감이고요. 자, 훈련도감은 오군영의 핵심 군영이고, 그 다음에 포수, 살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거 삼수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삼수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특히 여기에 포수가 들어간다는 건 최초의 조총부대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 우리나라는 조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최초의 조총부대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이죠. 그래서 장번금요병이에요. 장번금요병. 장번, 오래 근무하는 금요병. 그래서 이게 중요하겠죠. 금요라고 하는 거 월급 받는 군인이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은 직업군인이구나. 자, 그럼 직업군인을 모병이라고 해요? 부병이라고 해요? 직업군인은 모병, 부병, 모병. 모집한다고 해서 모병이에요. 모집한 병사고요. 이걸 모집할 때 유성룡의 건의에서, 거기 보시면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유성룡이 왕한테 이렇게 건의하죠. 하루에 2승씩 월급을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 중이니까 되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몰려들 거다. 그래서 군대를 만듭시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된 게 바로 훈련도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순서대로 완성되었다. 자, 보시면 훈련도감을 선조 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금방 나오는 어영청, 그 다음에 총융청, 그 다음에 수어청. 자, 요 세 개는 인조 때.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금이영은 숙종 때. 밑에다 쓸까요? 금이영은 숙종 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5개의 부대로 만들어진 게 오군영인데, 이 오군영은 한꺼번에 만든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그쵸? 순차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도 이제 특징이 뭐냐? 임기응변적 특징을 갖죠. 자, 임기응변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 그러니까 뭐 이괄해단이 일어났어, 만들어야 돼.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5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기응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서인정권의 유지수단. 서인정권의 유지수단이 되었다. 기반이 되었다. 자, 서인정권의 기반이 된 게 바로 이 오군영에 대한 설명이죠. 자,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군영을 장악하고 있어야 돈이 되고 힘이 되는데, 이때 오군영을 딱 장악한 게 서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의 힘이 되는 거냐? 서인의 기반이 되는구나. 서인 정권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수어청은 북한 산성에 근거지를 두었다. 자, 총융청, 북한 산성, 수어청, 남한 산성. 이거죠, 이거. 자, 그래서 수어청은 남한 산성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산성에 총융청을 설치했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 훈련도감에서는 척계광의 기호신설을 참고하여 훈련을 했다. 척계광은 명나라의 학자인데요. 명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이 기효신서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이 기호신서에는 군대를 편성하는 편성법, 훈련법 이런 게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척계광의 기호신서를 참고로 하여 편찬한 군대가 소고군이었어요.
소고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대라고 해서 소고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요거 하나만 체크할까요? 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중앙군, 지방군. 요것만 체크 한번 해봅시다. 중앙군, 지방군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5위. 조선 후기의 중앙군은 우리 금방 설명한 군대가 오군영. 그래서 오군영.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지방군은 영진군.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지방군은 소고군. 요 소고군의 특징이 우리 금방 얘기했던 조선 후기의 지방군은 소고군인데요. 소고군의 특징은 양천 혼성군. 양천 혼성군이에요. 양천 혼성군이라고 하는 건 양, 반부터 천, 민, 노비까지 다 편제된 그런 군대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타. 자, 조선 전기에는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이 있었어요.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이 있었다. 그래서 잡색군은 조선 전기라는 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라.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100번 봅시다. 100번. 100번 볼까요? 다음 비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라 총각 목국 등은 국경을 조사라는 교지를 받들어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고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정해 강이 갈라지는 고개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오라 총각 목국 등이 국경을 조사했다. 자, 국경을 조사하고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운 거예요. 요 비석 이름이 백두산 정계비. 자,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백두산 위에다가 요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웠죠. 요 비석이 정계비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숙종 때에 세워진 비석이죠. 숙종 때 그리고 18세기 초에 세운 비석이에요. 자, 내용은 금방 거기 나왔죠. 서위 압록,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이 토문,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비석을 세운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어디냐? 간도를 얘기하는, 북간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북간도의 경계를 정한 요 백두산 정계비를 얘기하고요. 첫 번째 줄에 국경을 조사라는 교지를 받들어서 이 사람들이 실제 답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리랑 요 청나라 관리랑 실제 답사를 끝낸 후에 여기다가 비석을 세우게 돼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조선과 청의 대표는 현지 답사를 생략한 채 비를 세운 게 아니고 현지 답사를 하고 비석을 세웠죠. 1번이 정답. 자, 2번 토문강의 위치는 간도기슭 문제와 관련이 되었다. 자, 토문강의 위치는 간도기슭 문제와도 관련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은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간도 귀속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쉽게 말하면 이 간도라는 땅이 누구 거냐 도대체,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역시 이 토문강의 해석 문제도 같이 대두를 하게 되죠. 그래서 토문강의 해석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간도 귀속 문제랑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자, 결국에는 이 토문강의 해석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청나라와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중국과 청나라는 이 토문강을 도대체 뭘로 봤냐? 자, 중국에서는 이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그냥 토문강, 송하강의 지류인 토문강이라고 했고, 만약에 두만강을 경계로 본다면 간도는 중국의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문강의 해석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돼서 간도기슭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해결한 게 간도협약. 결국에는 이 땅을,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청나라한테 줘버리고 그 대신에 이권, 본인들이 가지고 싶었던 이권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볼게요. 토문강의 위치는 간도기슭 문제와도 관련이 되었다. 맞고요. 3번 국경지역 조선인의 산삼 취취나 사냥이 비건립의 한 배경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당시에 요 간도 지역은, 북간도 지역은 봉급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봉급령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 사람들이, 청나라 주민들을 이 지역에서 다 이사시켜서 이 지역을 비워놓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고 만주족이 여진족인데 원래 여진족이 살던 땅이 여기거든요. 여기는 우리 조상이 나온 땅이야. 신성한 땅이야. 아무도 살면 안 돼. 그래서 싹 비워두는 정책을 피게 되고, 자, 땅이 비어있어. 고맙지.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처럼 산산채취도 하고 농사도 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애매해지게 된 거죠. 이거 원래 누구 땅이지? 비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경계를 정한 게 백두산 정계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를 세우게 된 배경이 뭐야? 조선인들이 많이 가서 뭐 활동을 해. 그럼 왜 그랬어? 봉국령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백두산 정계비의 배경이 된 거죠. 자, 다시 국경지역 조선인의 산삼채취나 사냥이 비건립의 배경이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아, 이게 조선 땅이야, 만주 땅이 중국 땅이야, 이러다 보니까 비석을 세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조선 숙종 때 세워진 비문의 내용이다. 예, 조선 숙종 때 세워졌죠.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101번. 자,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좀 체크를 좀 해볼까요? 봅시다. 자, 여기가 연산군 즉위예요. 연도는 굳이 뭐 우리 체크 안 해도 되겠죠. 자, 여기가 연산군이 즉위했어요. 그러면 요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종이 즉위했죠. 자, 여기가 연산군 즉위고 여기가 중종 즉위니까 그러면 요 사이가 어느 왕인 거예요? 연산군 재위 기간인 거죠. 요 사이가. 자, 그 다음에 중종 즉위에서 여기는 효종 즉위가 나오고 있어요. 효종 즉위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한 150년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기로 따지면. 그럼 이 사이에 어느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 그 다음에 중종도 들어가야겠네. 중종, 그 다음에 인종, 명종, 그 다음에 선조, 뭐 이렇게 많어? 빨리빨리. 선조, 광해군. 왜 이래? 광해군. 그 다음에 인조까지. 헐,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 그러니까 아까 시기로 하면은 요게 이제 한 150년 된 거거든요. 150년 정도. 자, 그 다음에 다. 자, 효종 즉위부터 영조 즉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영조 즉위니까, 자, 이 사이에는 그러면 누가 들어가면 되나요? 효종부터 효종, 현종, 숙종, 그 다음에 경종까지. 네, 그 다음에 영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라는 정조 즉위네요. 그러면 여기 정조 즉위니까 요거는 영조. 그쵸? 라는 영조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연산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6,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4명, 여기는 영조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갈 일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자,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현량과는 중종 때 조광조가 시행한 거예요. 중종 때. 그러면은 요거는 나가 되겠죠? 1번은 그러면 틀렸고, 두 번째,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자,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사화가 2번 일어난 건 어느 왕 때? 연산군 때. 자, 그러면 요거는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3번, 2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예송 논쟁이 일어난 건 어느 왕이에요? 현종 때. 그러므로 예송 논쟁은 다. 요거는 현종이니까 현종은 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신해통공으로 이게 답이네.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신해통공으로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자, 금난정권이 폐지된 거는 정조. 정조면 없네. 라 이후가 되겠죠. 라 이후.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답은 3번.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왕이 들어가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101번에는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02번 갑시다. 밑줄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체제공의 아래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게 하십시오.
자, 평시서라고 하는 건 시전을 감독하는 감독관청이고 우리가 배우는 관청 이름으로는 경시서. 네, 똑같은 거예요. 경시서나 평시서나.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유기전 이외에는 금난전권을 행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신의 통공 또는 통공정책을 얘기하죠. 자, 내용이 뭐였냐? 거기 나오네요. 유기전 이외에는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말하자면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거죠. 단 유기전을 제외하고. 유기전은 우리 앞에서 명주, 무명, 삼배, 모시 이런 거 팔았던 종이, 어물 이런 거 팔았던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상인의 시전상인이 난전을 규제하는 금난전권을 폐지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신해통공, 통공정책이 이루어진 시기가 어느 왕이에요? 정조.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죠. 신해통공, 통공정책,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 유기전을 제외하고. 자, 그럼 1번 어영청을 설치하여 북벌을 준비했다. 자, 요 지문이 좀 약간 이상한데요. 어영청을 설치한 거는 인조, 북벌을 대비한 거는 효종이에요. 두 개 설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설치만 한 거는 인조고 요거를 가지고 북벌을 강조한 거는 효종이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속대전을 편찬해서 법률을 정비하였다. 속대정 편찬은 어느 왕이에요? 영조.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도설. 자, 이런 식으로 속편 여러 가지 펴낸 왕은 영조죠. 영조. 자, 그다음에 3번 관료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다. 이게 정조. 자, 37세 이하의 젊은 당하관들을 데려다가 왕이 직접 교육하는 제도, 즉 관리의 재교육 제도를 초계문신제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이제 40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초계문신제라고 하죠. 정조. 자, 그다음에 4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자, 삼정 이정청은 진주밀란, 즉 임술농민 봉기를 계기로 요 진주밀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러면 진주밀란이 1862년이니까 철종 때 진주밀란 또는 임술농민 봉기를 계기로 실시된 거고 설치된 거고, 물론 별다른 효과는 없었어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임시관청을 삼정이정청이라고 하고요. 자, 철종 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미주신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근대태동기 경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